일본과 영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된 나라입니다. 일단 모두 군주제 섬나라이며 인내심과 검소한 국민성은 정평이 나 있죠. 또한 이방인에 대해 매우 친절하긴 하지만 웬만해선 속내를 잘 내비치지 않는 습성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모두 좌측 통행이죠. 특히 국왕에 대한 충성심은 양국 국가인 영국의 시니어 국왕을 구하소서 일본의 키미가요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두 나라가 어느 날 동맹을 맺었습니다. 영일 동맹. 1902년 당시 영국에는 이젠 바닷길이 아닌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동아시아의 패권과 부동맹을 향해 나아가는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죠. 이때 영국은 의아단 전쟁에서 크게 활약한 일본을 주목합니다. 당시 일본은 의아단 전쟁에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미국의 8개국 연합군 가운데 가장 큰 활약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이 청과 가장 인접한 곳에 있었고 그에 따라 제일 신속하게 또 많은 군대를 파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반면 영국은 당시 관리할 식민지가 너무나 많았고 거기에다 그 즈음 남아프리카 보호전쟁에 발목이 잡힌 상태여서 자유롭게 통원할 수 있는 병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영국은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끝에서 러시아와 대치하고 있던 일본이 반드시 필요했고 이 상황에서 오랜 세월 고수해오던 영광스러운 고립이라는 정책을 버리고 급기야 자신들이 제일 손쉽게 조종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일본과 손을 잡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일본 또한 삼국 간섭으로 라오똥 반도를 빼앗아간 러시아와 일전을 벌이기 위해 절치부심으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런 마당에 영국이란 든든한 파트너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다름이 없었고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이유가 없었죠. 당시 일본인들은 이 영일동맹을 두고 이 소식에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일본과 영국 간의 이 동맹은 전혀 격이 맞지 않은 결합이었다. 이 동맹은 누가 봐도 볼품없는 집사람이 명문가에 시집가는 것 같은 모양새였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로써 제1차 영일동맹이 1902년 1월에 성립됐습니다. 이때부터 이른바 1등국, 영국의 동맹국이 된 일본은 기세에 등등해지는데 사실 이 동맹이 성립한 데에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영국의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던 영국이 일본과 손을 잡았던 진정한 의도, 그것은 바로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와 프랑스의 대항 세력으로 일본을 이용하고자 함이었었죠. 이렇듯 제1차 영일동맹의 내용은 전편 삼국간섭 일본을 삼키다 편에서 이미 언급한 바대로 철저히 러시아와 프랑스의 견제와 중국에서의 자국 이익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1901년 먼저 동맹을 제안한 것은 의외로 영국이었죠. 이때 이런 상황을 정확히 판단한 일본은 영국에게 만약 영국이 맺고자 하는 동맹의 내용이 일본이 원하는 바와 같은 전향적인 내용이 아닐 경우 일본은 일본의 이익을 위해 러시아와 우호적인 합의를 가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라며 허세를 부렸습니다. 이것은 100년 가까이 이어진 영국과 러시아의 적대적 관계를 이용한 일본의 외교적 술수였었죠. 그러나 이 꼼수는 적중했고 일본과 러시아의 우호적 관계 형성을 우려한 영국은 전격적으로 일본과 동맹을 체결하게 이룹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일본도 청일전쟁 후 받은 거액의 배상금으로 군비 확장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화폐 제도를 은본위제에서 금본위제로 개편했습니다. 당시 청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의 화폐 제도는 은본이었고 구미의 화폐 제도는 금본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경제는 이 시점에서 구미 경제 쪽으로 직결되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바로 전략적인 동맹관계였던 영국과 미국과의 통상을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일본의 탁월한 선택이 됩니다. 러일 전쟁이 사실상 일본의 승리로 끝나고 열광중의 일원으로 인정받은 일본은 이후 영국과 제2차 영일동맹을 1905년 8월 12일에 체결함으로써 일본의 조선 지배 또한 사실상 영국으로부터 보장받게 됩니다. 바야흐로 일본이 러일 전쟁의 승리의 과실을 확인하는 셈이었죠.
그리고 1905년 9월 마침내 미국이 중재자로 나선 포츠모스 조약에 의해 일본은 초선의 지배를 열강들로부터 공식 승인받게 되었으며 이 효력은 같은 해 11월 을사늑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영국은 제2차 영일동맹부터는 만주에서 벌어진 수차례의 정규전에서 러시아군을 잇따라 패퇴시키는 일본군의 실력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만주에서 철수할 러시아가 풍선 효과로 인도로 다시 진출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동맹의 적용 범위를 종로에 극동해서 동아시아 및 인도로 확대시킵니다. 그리고 6년 후인 1911년 7월 13일 영일양국은 영일동맹 협약에서 말하는 어느 쪽이든 영국과 일본의 이익을 침해하고자 하는 제3국과 교전하는 경우 그것을 공동전투로 간주한다 라는 조항의 제3국에서 미국을 제외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약을 다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3차 영일동맹입니다. 그러나 사실 3차 동맹은 미국이 처음에는 영일동맹에 대해 대중국 문호개방 정책으로서의 지지와 극동에서의 러시아, 남하에 대한 방벽이 된다고 생각하여 1차 영일동맹 때는 비교적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었지만 러일 전쟁 후 주인이 없어진 만주의 동청철도 중파 문제와 일본을 적극 배려하지 않았던 미국의 포츠모스 협약 중재에 대한 일본의 섭섭함,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의 일본인 이민 제한 문제 등을 둘러싸고 미일 간의 관계가 점차 미묘해지자 궁여지책으로 다시 맺어졌던 조약이었습니다. 즉, 미국이 전통적으로 기밀했던 영미 관계가 영일동맹 때문에 충돌하지 않도록 영국과 일본의 미국에 대한 오적 분구 삽입을 강하게 요구함으로써 이루어졌던 것이었죠. 여기에다 당시 영국과 러시아는 1907년 독일의 팽창주의에 맞서기 위해 영러 협정을 체결하고 그레이트 게임을 종식시킨 상태였습니다. 그러기에 영일동맹의 목표도 러시아의 견제에서 독일의 견제로 바뀌게 되었고, 이 때문에 조약의 방향성도 다소 수정이 필요했었죠. 이후 제3차 영일동맹은 제1차 세계대전 때 일본을 연합국에 가담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본에게 천재일우의 기회가 되죠. 왜냐하면 제1차 세계대전은 러일 전쟁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일본 경제에 숨통을 터준 후원자도 같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은 공동전투로 간주한다 라는 조약의 내용이 무색해질 정도로 적극적으로 영국을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일단 동아시아 지역이 제1차 세계대전의 전쟁터가 되지는 않았었기 때문이었죠. 당시 영국은 유럽 전선에 일본 육군 병력 50만 명의 투입을 거듭 요청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당시 자신의 이권 확보만을 위해 독일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킨다는 명목으로 독일의 식민지 칭다오와 마리아나 제도 등지만을 점령했을 뿐 영국 등 연합군의 간절한 군사지원 요청에는 동맹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끝내 거부하였고 현명하게도 단 한 명의 병사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때 일본 육군은 친독 성향이 매우 강한 편이었기에 파병에 더욱 부정적이었죠. 반면 영국 해군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일본 해군은 표면적으로는 영국을 도와주자는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우세했었습니다. 그리하여 일본 해군은 독자적으로라도 파병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듯 당시 일본은 같은 나라 하나의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위기 차이가 확연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메이지 정부 출범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잉태되어 조슈 사스마 두 번벌의 해무군 대립 때문이기도 했었지만 그 후 이 두 왕족 중 육군은 조슈번이, 해군은 사스바번이 장악하고 있었던 이유가 더 컸었기 때문이었죠. 어쨌든 결국 일본은 이런 등등의 이유로 육군은 전혀 동원하지 않았고 대신 해군은 1917년 2월 7일부터 소요된 비용과 물자를 영국이 다 부담하는 조건으로 3개의 특무함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이에 맞춰 순차적으로 제1특무함대는 인도양과 희망봉 방면으로, 제2특무함대는 지중해 방면으로, 그리고 제3특무함대는 남태평양과 호주 동쪽 방면으로 파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실제 전투 호위를 담당하는 것은 구축함들이었고 기함으로 사용할 소수의 순양함이 더해진 정도였죠. 하지만 1917년 1월부터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고생하던 영국 입장에서는 당시에는 구축함이 더 필요했었기 때문에 규모나 실제 성능에 어찌됐든 잠수함 공격에 더 특화된 구축함들이 오는 것이 그저 반가울 따름이었죠. 그러면 일본 해군의 실제 파견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참전 전인 1917년 1월부터 함대 파견의 대가로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 산둥반도와 독일령 마리아나 제도의 권익을 일본이 인수하는 것을 승인받는 비밀조약을 맺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일본에게는 이미 1914년 11월 16일 점령했던 독일령 칭다오와 산둥반도 그리고 마리아나 제도의 이권 확보를 연합국에게 인정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계속된 참전 거부로 높아진 일본에 대한 불신을 감쇄시켜야 한다는 표면적인 이유도 있었죠. 하지만 그것들보다는 일본 해군 입장에서 당시 지멘스 사건과 비커스 사건 같은 추악한 비리 스캔들을 해외 파병이라는 명목으로 세탁해야 할 필요성이 더 절실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면 당시 파견된 소위 일본 특무함대의 면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도양과 희망봉에 파견될 제1특무함대는 기함으로 장갑 순양함 야쿠모를 필두로 장갑 순양함 카스카, 방어 순양함 치쿠마, 야기, 스시마, 스마, 니타카 등 7척의 순양함과 카미카제급 구축함 6척으로 구성되었고 이들은 인도양 항로의 호위시 항로 양단에 해당하는 싱가포르와 케이프타운에 분산 배치됐습니다. 물론 이 항로는 영국, 아프리카, 인도, 호주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상 항로이기는 했었지만 이미 인도양에서 거점이 사라진 독일 해군에 의한 공격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실 파견된 함대 중 제일 규모가 크긴 했었지만 그냥 면피용으로 파견한 함대였을 뿐 별 유용성이 없는 전략이었었죠. 이런 것을 보면 당시 일본이 얼마나 동맹국으로서 처신을 얍삽하게 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토 고조소정 지휘하에 장갑 순양함 이즈모르 기함으로 카바급 구축함 7척, 모모급 구축함 4척으로 구성돼 지중해 종단 항로의 호위를 담당하기 위해 몰타에 파견된 제2특무함대는 사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해군의 주요 군항이 있던 아드리아 해는 비록 1915년부터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해군에 의해 오트란토 해협에서부터 봉쇄되고 있었지만 봉쇄망을 교모히 뚫고 지중해로 출격하던 오스트리아 해군과 독일 해군의 잠수함들에 의한 통상 파기 작전은 계속 수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2특무함대는 일본 해군이 파견한 3개의 특무함대 중 가장 실전적이고 위험한 임무를 띠고 있던 함대였었죠. 하지만 제2특무함대는 지중해라는 해역적 특성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일본의 생색내기용 참전으로 인해 파견된 특무함대 중 가장 약한 전력인 순양함 한 척과 구축함들로만 구성된 보잘것없는 함대였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일본군은 제1차 세계대전의 주무대였던 유럽에서 어쩌면 정기적으로 편성된 동아시아인 군대로서는 처음으로 전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영일동맹의 소멸과 일본군의 제1차 세계대전 참전에 관한 다른 내용, 그리고 독일령 남양군도 인근 오스트레일리아 동쪽에 파견됐던 일본 제3 특무함대에 대한 내용과 함께 이어지는 다음 편, 영일동맹 2부에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세기 초 일본은 유럽, 아니 영국인 미국인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문화예술 그리고 스포츠 그 모든 것을 따라했었죠. 하지만 그것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모두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담고 있는 뿌리 깊은 배타성 그리고 전체주의의 순종적인 근성, 바로 자신들의 그 속성들 때문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지중해 파견된 일본 제2특무함대. 이들이 지중해에서 작전을 개시한 시점은 지중해에 도착한 1917년 4월 9일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5월 3일부터였습니다. 이때 구축함 마치와 사카키는 독일 잠수함 U-63의 어뢰 공격을 받은 영국 수송선 트란실바니아의 구조작전에 참가, 독일 유보트와 교전을 치르고 트란실바니아에 탑승 인원 3,266명 중 약 1,800명의 영국군과 간호사의 구조에 성공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1917년 6월 11일 이 구조작전에 동참했던 구축함 사카키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해군의 잠수함 KUK U-27에게 어뢰 공격을 받았고, 하얗고의 명중한 어뢰 폭발로 선체의 3분의 1이 날아가 버리는 바람에 침몰은 면했지만 함장 이하 59명의 승조원이 전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시신 일부는 수습 후 본국으로 송환되지 못했고, 생뚱맞긴 했지만 굴레에 따라 몰타에 있는 칼카라 해군 묘지에 구축함 사카키의 손상된 포마스터와 함께 안장되었죠. 사실 이 전투는 그 당시까지는 아직 대잠 작전에 서툴렀던 일본 해군의 미숙했던 전투 역량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듯 지중해에 파견된 제2특무함대는 대전 종결시까지 지중해에서 총 788척의 함선과 병력 70만 명의 호위 임무에 나름 투입되었고, 대파된 구축함 사카키의 승조원 59명을 포함 78명의 전사자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독일 해군이라고는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연합군단의 호위를 담당하기 위해 호주 시드니에 파견됐었던 제3특무함대는 이곳에서 6개월간 기름만 낭비하다 결국 호위 임무에서 해제되어 제1특무함대에 통합돼 버렸습니다. 물론 제3특무함대의 진짜 임무는 따로 있었죠. 그것은 바로 인근의 독일로부터 빼앗은 마리아나 제도를 조사하고 그곳의 정보 탐색과 지도 작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렇게 확보한 마리아나 제도와 사이판 섬은 태평양 전쟁 시 일본의 절대 국방선으로 지정되었고, 일본은 미국의 공세로부터 이 저지선을 고수하기 위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소위 옥스 작전과 카미카제 특공 작전을 펼치게 되죠. 어쨌든 이렇게 일본은 억지 춘향격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기는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몰락하던 유럽의 열강들과는 달리 전 유럽을 파멸의 지옥문으로 몰아넣었던 제1차 세계대전은 이렇듯 얄팍한 참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됐습니다. 즉, 일본은 유럽 열강들이 전쟁의 폭세통에 빠진 틈을 타 연합국에게 군수품을 찔끔 공급하고 겨우 구축함 몇 척 파견한 대가로 중국과 태평양에서 독일이 누리던 이권을 그대로 인정받으며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거두는 데 성공한 것이죠. 다시 말해 명목상 동맹국인 영국을 조금 지원하고 세계대전이라는 피를 빨아 급기야 아시아의 강대국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제3차 영일동맹은 첫째, 태평양에서 일본과 충돌할 경우를 상정한 미국의 경계심, 둘째, 러시아 제국의 붕괴로 인해 신생 소련 해군이 연안해군으로 축소됨에 따라 더 이상 영국과 이권을 가지고 충돌할 가능성이 적어졌다는 점, 셋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와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의 비준, 그리고 결정적인 네 번째,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재정 악화로 영국이 더 이상 새로운 전쟁에 개입할 여력이 없어졌다는 점 등의 이유로 1923년 8월 17일 비준서 기일 만료와 함께 실효됩니다. 그러나 영일동맹은 이미 일본의 제국주의 확장과 조선의 식민자의 엄청난 도움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폐기됐다고는 하지만 해당 동맹을 바탕으로 일본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세력 균형이 자신들 쪽으로 기울게 됨으로써 조선병업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고,
그 후 만주 장악까지도 일사천리로 진행시킬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 유럽 열강들은 제1차 세계대전의 혼란으로 중국의 정세에 관여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에 일본은 너무나 손쉽게 중국의 실권자로 군림하고 있던 위안스카이를 겁박하여 21개 조항을 들이대며 산동반도를 갈취할 수 있었죠. 이로써 일본은 향후의 이득도 모두 챙기고 덤으로 제1차 세계대전의 전시 호황에 힘입어 러일전쟁의 채무까지 완전히 청산해버리는 등 행운을 거머쥔 셈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산업화의 기초가 부족했고 또한 제대로 민군화도 되지 않았던 일본에게 이렇듯 지나칠 정도로 순조로운 상황의 전개는 곧 부작용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호사다마라고나 할까요? 결국 이런 행운들은 훗날 일본이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과도한 자만심과 똥배짱으로 훈수에 넘치는 일을 저지르게 되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일본이 명운을 걸고 치렀던 러일전쟁. 이때 영국은 영일동맹이라는 조약의 근거로 일본에게 전쟁의 승리를 위해 국채를 매입해 주었고 수에즈 운하를 막아 발틱 함대가 지구를 반바퀴를 넘게 돌아 항해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다 보급 또한 못 받게 방해함으로써 스즈마 해전 이전에 이미 러시아 함대를 초죽음으로 만들어버려 일본이 승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이후에도 일본을 러일전쟁 후에 파산 위기에서부터 구해주었고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에게 독일의 영역이었던 산동반도와 마리아나 제도의 소유권마저 선뜻 인정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일본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일본에 도움이 많이 되는 외교관계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체결된 미일동맹, 즉 냉전 시대를 대비해 이루어진 미일 안전보장조약에 따른 미국과의 관계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영국은 일본군의 양대축인 일본 해군을 세계 제3위의 해군으로 급성장시키는 원동력도 제공했습니다. 러일전쟁 전 영국은 자신들의 최신의 군함을 판매하는 것을 시작으로 일본 해군에게 자국 해군의 많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 기반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이런 관계는 훗날 일본의 초 드레드노트급 전함에 초속이 되는 공고급 순양 전함의 판매와 기술 이전, 나아가 항공모함에 적용되는 기술을 전수하는 수준에까지 진행되었죠. 영일동맹의 최전성기 시절이었던 1911년 1월 17일 일본은 러일 전쟁으로 인하여 파산 상태였기 때문에 전함을 건조할 돈이 한 푼도 없었지만 러시아 격파에 만족한 영국이 최대한 편의를 봐주었기에 영국 비커사의 공고급 순양 전함의 건조를 의뢰 기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36,600톤급의 최신의 공고급 순양 전함도 훗날 적성국가가 될 일본을 위해 영국이 직접 설계 제작해줬던 선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물건은 영일동맹이라는 친선관계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일본함인 공고는 영국에서 만들어졌지만 이후 자매함들은 설계도는 물론 제작 기술까지 모두 일본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급기야 일본이 자체 건조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미국이 일본에게 최첨단 스텔스 기술을 넘겨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업로드될 브레이크 앤 스팟에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듯 러일 전쟁의 승리를 위해 그리고 승전의 대가로 영국이 일본에게 준 선물은 막대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이들 공고급 순양 전함인 1번함 공고, 2번함 히에이, 3번함 하루나, 4번함 기리시마를 여러 차례 개장한 후 태평양 전쟁시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영국이 만들어져 일본이 닳고 다를 정도로 썼던 공고급 순양전함. 이렇듯 만일 영일동맹이 없었다면 일본 해군이 단시간 내 세계 3위의 해군 대우로까지 급성장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영국은 일본이 극동에서 숙적 러시아의 남하를 계속 막아주길 기대했고 실제로 일본은 러일 전쟁 등의 승리로 그 기대에 부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일본이 영국으로부터 이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충분했었다는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러일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사실상 영국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러일 전쟁으로 일본은 엄청난 사상자와 막대한 전비 부담을 떠나야 했지만 영국은 손도 안 대고 고풍격으로 러시아를 막아냈던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당시 일본은 영국이 판을 벌린 그레이트 게임에서 단지 하나의 말일 뿐이요, 영국이 어루며 키우던 말 잘 듣는 푸들과도 같았습니다. 사실 영일동맹 그리고 전쟁을 부추기던 미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아마도 러일 전쟁은 아예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설사 일어났다 하더라도 일본이 절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영일동맹과 미국의 암묵적 지원 그리고 러시아의 혁명 분위기가 겹치는 엄청난 운이 일본에게 씌워졌고, 특히 이 운은 일본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만주사변 때까지만 해도 영국은 일본을 비호했었지만 결국 일본은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맙니다. 그리고 1941년 12월 8일 진주만 기습 직후 일본은 마치 늑과도 같은 중일전쟁에 조속한 해결을 위해 당시 중국의 물자 보급 루트 중 하나였던 영국령 홍콩을 점령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항공 폭격을 퍼부은 뒤 홍콩섬에 해군 육전대를 상륙시키고 주륙만도를 통해 오만의 육군을 투입, 홍콩을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싱가포르, 물라카 등 영국령 말레이 연방 식민지들도 모두 점령해버리죠. 이렇게 주사위는 던져졌고 이때부터 일본과 영국은 적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일본 제국의 흥망, 다음 편부터는 러일 전쟁의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